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야로 양분된 진영 간 대립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깊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지난 1월 탄생 100주년을 맞았고 내일이면 서거 15주기가 됩니다. 토요 특별판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김대중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후 세계적, 역사적 또 국내에서도 재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을 모셨던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무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보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이제 탄생 100주년 그리고 서거 15주기다 보니까 평생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분으로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생 동고동락은 아니고 늦게 90년도 초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평생 동고동락을 하신 분은 권노갑 고문, 김옥두 전 민주당 사무총장 등 이런 분들을 얘기하셔야겠죠. 예. 요즘 들어서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발자취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재조명이 조금 더 가열차게 계속된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정치 행태나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가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서울 100km 거리에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250개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인데 이러한 정치, 이러한 경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할 때 더욱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살아계시고 영원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아침에 무거운 대화를 하는데 하루아침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한 번 더 위기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라.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 정책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대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고 한명숙 총리를 설득하고 또 전 세계 뉴욕타임스를 필두로 해서 구라파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가야 된다. 햇볕 정책이 계속돼야 된다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설득해라.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투쟁해라. 투쟁해라. 투쟁해도 안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꾸도록 해라.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가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무건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박지원 의원님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망명하셨을 때 제가 호남부 사람으로 제일 부자였습니다. 현지에서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전두환 정부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 평통 회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웠는데 제 삶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김대중 선생한테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저한테 박 회장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한 거지 독재자 전두환이 아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미국에서 우리 교포로서 가장 많은 한국 상품을 수입해서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 유공자 표창도 맨 먼저 받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우리 한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많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바른 길을 가면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제가 전두환 정부를 도왔던 것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저를 민주화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은인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김대중 선생을 도와서 이 나라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벽돌 하나라도 놓았다 하는 심정으로 김대중 이호 여사님을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들어보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밭길을 자처했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권교체의 공로도 세우고 공직으로는 공보수석도 하시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시고 말맨 DJ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공직에서 본 그 대통령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공정하시죠. 그리고 사적 개념으로 살지 않으시고 공적 또 국가적 관점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바른 길인가 항상 정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두 대통령님 아드님을 제가 구속시키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허락하셨고 또 가장 어려웠던 김홍걸 전 의원을 구속시킬 때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을 해서 아들 하나가 구속됐는데 또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득이 안 돼서 이호 여사님한테 가서 설명을 했더니 구속시키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옥바라지 준비를 하시고 결국 대통령께서도 두 아들을 다 구속하는 특히 막내 아들 김홍걸 의원 이호 여사님이 41살에 낳으셨습니다.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구속시키게 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의 정치와 너무나 극명하게 정반대예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은 농어민 이런 민생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김대중 대통령과 정반대의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탄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사적으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곱씹어 보면은 사람들은 다 성공한 정치인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목포에서 청년 사업가로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목포 상업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 전라남도 하이도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우리 살림을 정리해서 대중이가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 목포로 나가서 공부를 시킵시다. 사실 요즘도 자기 살림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정이죠. 네. 그 7, 80년 전에 정리해서 목포로 나오셔가지고 북교 초등학교에 또 목포 상업학교에 진학을 하셨죠. 이때 그 어머님이 조그만 여관을 하셨대요. 그게 이제 바다가 바라보이는 조망이 좋은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김대중은 기타를 치면서 바다를 보고 자기를 설계했다. 그리고 북교 초등학교나 목포 상업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선친이 저희 아버님이 선배예요. 목포 상업학교. 훨씬 많죠. 서로 몰라요. 아, 그렇죠. 나이 차이. 그런데 네. 저희 아버님도 진도에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포로 유학 오셔서 1등을 하셔서 굉장히 대통령님께서도 좋아하셨어요. 그런 집 아들이다. 네. 독립지사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고 또 해운회사에 그러니까요. 예.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촉망되는 기업인의 길을 가다가 차용의 여사님 완도가 고향입니다. 완도 차씨들이 많아요. 김홍일, 김홍업 의원의 친모죠. 진짜 미인이에요. 이분과 결혼을 해서 목포에 가면은 그런 때는 다 그랬잖아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신혼살림을 했는데 그 방에서 김홍업 의원이 탄생됐다. 그런 것을 목포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6.25 사변 때 친북 활동을 했지 않냐 하는 것이 늘 극우 보수층에서 비난을 했는데 김정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단체 회장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피난을 못 가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선박으로 싣고 나왔어요. 이분도 보장을 하지만은 당시 병역 의무는 선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 경비대 해군 네. 거기에 군사물자를 실어 날리면서 병역 의무를 다 마쳤다. 이런 것들을 증명시켰죠.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업가로 성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치의 길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 정치의 길이 처음에는 초입에는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의 길을 뛰어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4.4 개헌을 보고 네. 이건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도 산다. 모든 게 산다.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은 사별하셨고 이호 여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열려갔죠. 그로부터 좀 시간이 흘러서 61년도에 드디어 민의원에 당선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군사 쿠데타 5.16이 일어나서 또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3번 낙선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강원도 인제 그때 당시는 군인들이 현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 주소지가 있는 그렇죠. 예,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는데 부재자 투표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강원도 인제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보궐선거에 김대중 후보를 공천을 했어요. 가서 당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하러 가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나가지고 한 번도 국회 의석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해금이 된 거예요. 아니 정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의 정치 역정을 거쳐서 또 급속도로 성장을 하신 거죠. 사회적 지명도 높아지시고 71년에는 대선 후보가 또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외에 계실 때 민주당 정부 장면 총리가 대변인을 시켰어요. 원외 대변인을. 그런데 너무나 정책적으로 훌륭한 대변인을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김대중 대변인을 주목하게 됐고 그 논평이나 이런 정책관이 훌륭했고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사상계 노동정책도 동아일보에 계속 기고를 해서 이미 지식인들로부터는 청년 김대중, 정치 신인 김대중은 높이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역경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죠. 그때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그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의 연설인 것 같아요. 서울 인구가 당시에 160만 명이었다는데 30만 인파가 현장에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연설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때 저도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난 인파에서 우리는 100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100만 인파가 장충당 공원이나 보라매 공원, 여의도 공원 등에 모였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님은 100만 모여놓고 연설하신 것을 굉장히 자랑하시는데요. 저는 하루에 300만씩을 모여놓고 1시간씩 연설을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웃는데 진짜 그때 심금을 울린 연설을 하신 거죠. 총통제가 된다. 즉 군사독재, 박정희 독재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예측을 했지만은 더 큰 것은 4대국 보장론, 즉 오늘의 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돈이 많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4대국과 외교를 잘해서 돈도 벌고 평화도 지키자. 이 4대국 보장론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소련과 중공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얼마나 용공, 빨갱이다 이런 걸 했지만은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고 사실 한일 수교 정상화할 때도 우리 민주당에서 정일영 의원님이나 광주의 정성태, 서대문의 김재광 이런 분들은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의원은 찬성했어요. 우리가 한일 수교를 해서 경제 부흥 해야 된다.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 용공, 빨갱이로 몰렸지만은 그 후 보면은 우리나라가 갈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말씀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의 회고록,
그분의 족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좀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말로 그 4대국 보장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김대중 정부 때 그 대북 정책의 시원 같은 그 외교 정책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런 정책 제시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중공과 수교를 할 때도 김대중 의원께서 총재께서 참전국인 대만과 단교를 하고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중공과 수교를 하자 했을 때도 엄청난 빨갱이 용공사상가로 비난을 받았지만은 만약 중공과 오늘의 중국이 됐잖아요. 수교를 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이렇게 왔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해안, 철학 이런 것을 가졌는가 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용공 빨갱이 비난을 받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했잖아요. 네. 조봉암 선생이 좌파 공산주의를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전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정적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명의 정치인인데 선생님 과거에 그러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을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조봉암 선생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나 그분이 전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했고 특히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얘기를 했으니까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의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 방미 환영위원장 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은 정치인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 잘못을 반복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 71년 대선 때를 다룬 그 자서전 내용을 보면은 선거에서 이기고도 그 개표에서 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던데 그런 결과로 실제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신 정부 내내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가택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옥살이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권노갑 고문 청년 때부터 목포여고 영어 선생 하시다가 김대중 의원 비서관으로 모셨잖아요. 네. 이런 분도 그 사모님이 서울 경기여고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권노갑 고문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단칸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살고 소위 호남엔 화가들이 많잖아요. 그 화가들로부터 그림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과 자기의 생가를 유지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옥두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든지 지금도 허리, 다리를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나 또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다가 그런 결과가 왔고 특히 김홍일 의원도 그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이호 여사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일한 모든 비서들, 측근들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굴하지 않고 투쟁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런 쾌거를 역사적으로 이루었다. 희생이 없이 되겠느냐. 그래서 늘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아가는 나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계속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6.15 행사 때 제가 나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한 말씀 하시겠다. 휠체어로 제가 밀고 나와서 63빌딩에서 하신 말씀이 행동하는 양식. 저항해라. 힘이 없으면은 담벼락이라도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리고 좋은 방송, 좋은 신문도 보는 것이 행동하는 양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신문을 철저히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퇴임 후에는 신문을 다 스크랩으로 보시고 딱 유일하게 경향신문만 네. 탐독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여러 번 주변의 이제 고통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1980년 5.18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은 그 옥중에서 그 사건을 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5월 17일 날 잡혀갔잖아요. 군부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여간 고문 취재 조사를 당하면서 이학봉 대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대통령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석방해주고 정치 활동을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안 쓰셨대요. 내가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가면서 신문 몽땅 넣어주더래요. 던져놓고 가서. 그걸 읽어보니까 5.18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한없이 울었다. 한없이 울었다. 이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출소 후에 이제 망명길에 오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군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치 해금을 당했을 때 당하고 맨 먼저 그때는 뭐 제가 수행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녔어요. 네. 정읍을 가신 거야. 전라북도 정읍. 정읍은 동학혁명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저항이 있어요. 정읍에 가셔서 첫 연설을 하시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거예요. 그 연설을 끝내고 바로 광주로 가셔서 5.18 묘지를 참배하시는데 진짜 벌떼같이 시민들, 국민들이 모였어요. 여기에서 보고 대통령 후보 결심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생생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그리고요. 네. 대통령 퇴임 후에도 정읍 쪽으로 늘 휴가를 가셔요. 아, 네, 그런데 보행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하고 모시고 가는데 부부가 모시고 가는데 대통령님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도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캐톨릭에서는 부처님한테 예를 갖춰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갖추고 노스님, 주지스님하고 차담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은
이호 여사님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차에서 기다리시다가 들어가서 차다 마시면은 그때 나오신다. 이렇게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인데 왜 정업을 잘 가셨냐? 투석을 하시는데 휴가 가셔서도 일정이 되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업 대우병원이 기억나는데 거기서 투석을 하시면은요. 정업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에서 투석한다 하면은 100명이 금방 모여가지고 김대중 하니까 정업을 참 좋아하셨어요. 기운 얻으셨구나. 네. 네. 기운을 받은 거죠.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또 험난했는데 87년 드디어 민주화의 서곡이 울렸어요. 근데 결국은 대선 후보를 민주화운동 동지들 사이에서 논의를 했지만 단일화에 실패를 했잖아요.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길 위에 김대중을 보고 저기가 진짜 사실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길 위에 김대중을 제가 한 10번 봤어요. 해남 완도에서 같이 집단으로 보았는데 물론 김영삼 대통령과 동반자이면서 정적이고 경쟁자였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단일화하지 않으신 것을 자서전에도 나라도 했었으면은 군부 종식이 빨리 되었을 건데 하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제가 공개하지 못하고 제가 회고록을 한길사하고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에 쓰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발표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당선될 때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를 형식적으로는 지원했지만은 실질적인 네. 지원은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두 분은 라이벌이면서도 경쟁할 때 경쟁하고 도울 때 도왔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 대선 드디어 당선이 되셨는데 초입부터 쉽지 않은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92년 이제 대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은퇴하셨다가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오면은 계속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92년 개표하는데 우리가 지니까 그냥 기자실에서 들어놓아서 잤어요. 그럼 기자들이 아니 지금 개표 안 보고 왜 자냐 했는데 그 낙선된다 하는 것을 권노갑, 조승영 나중에 헌법재판관 하신 비서실장 두 분이 저한테 동교동으로 가서 보고를 하자.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두 분이 가십시오. 네. 갔어요.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두 시쯤 두 분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세 시쯤 동교동에 혼자 갔어요. 터덜 가니까는 두 네 분이 불 켜고 계셔. 그런데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김대중 후보가 낙선을 인정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 여사님도 반대하고 저도 그랬겠죠. 주변 사람들 안 다 됩니다. 알려줘. 네. 우리는 또 4년이 있습니다. 합시다. 그랬더니 하자. 그래가지고 그 낙선 인사 겸 은퇴 성명을 구술을 하시고 이호 여사님이 받아 써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나와서 복사를 해서 기자실에 전부 나눠드렸는데 그때 그 은퇴 성명을 하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울었죠. 그렇죠. 네. 제일 인상이 남는 게 신순범 여천 국회의원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김대중이 있다. 4년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97년도에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니까 드디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또 IMF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셔서 하느님이 나를 기묘한 때 쓰시려고 이렇게 이 부르셨구나. IMF 망한 나라의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셨다. 이걸 반드시 극복하자 하고 극복시킨 이런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 대통령 그 되시기 바로 전에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일요일 밤에로 이제 정계 복귀를 사실상 하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방송에 출연을 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정계 은퇴하고 미국 가셨다가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영국 네, 영국 가셨다가 네. 소프트하게 복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놀라웠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기억이 없어요. 단 영국에 계시면서도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호킹 아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물리학자를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셨고 특히 오정에 김명곤 이 임권택 감독이 네. 하신 서편제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 영화는 꼭 우리 김대중 총재가 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태흥영화사에서 제작했는데 임권택 감독과 태흥영화사 사장 이태흥 회장에게 전화해서 하나 복사해달라. 소위 비디오 하나 떠달라. 네. 했더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김대중 총재한테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태영 사장이나 임권택 감독이 그렇다면 해주겠다. 그때 그 김명곤 장관이 오정희하고 주연 아니었어요? 그렇죠. 김명곤 장관이 시카고 무슨 영화제를 가면서 하나 떴대요. 복사를. 그런데 그 두 번째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영국으로 박태영 장관이 가시니까 홍어하고 이거 갖다 드려라. 이걸 보시고 런던 정경대학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서편제 영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한이 풀린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선전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보시고 김영삼 대통령은 또 라이벌이니까 김대중이 봤으면 나도 봐야지 하고 봐서 이제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밤에 다 돌아가게 하고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저만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서편제 지금도 하느냐? 예 합니다. 단성사에서 했어요. 그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조조 프로를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해가지고 보아가지고 거기에서 김병건 배우 장관은 미국 가시고 임권택 감독 이태웅 사장 오정혜하고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오정혜
의원이가 당돌하더라고요. 제 결혼할 때 줄에 서 주세요. 김대중 총재가 일체 결혼을 줄에를 안 쓰셨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정혜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해서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줄에를 섰죠. 야, 또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네, 지금까지 김대중 정신을 주제로 박지원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 2부에서 마저 김대중 정신이란 무엇인지, 걸어온 발자취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